2022년 3차 모의 이문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문제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자 갑은 자신의 주거래 세무사 을에게 세무서 직원 K에게 잘해달라면서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고 합니다. 끊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뇌물을 K에게 주고 싶었는데 중간 브로커로서 을을 이용해서 을에게 뇌물을 준 상황이죠. 제3자 뇌물 교부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 금전이 K에게 전달이 됐다면 뇌물 공여죄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제3자 뇌물 교부죄로 그대로 머물게 되겠죠. 또 반대 입장에서 이 돈을 직접 받게 된 을은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되겠죠. 을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전달을 하던 전달을 하지 않던 상관없이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많이 울적했나 봐요. 뭐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팁으로 100만 원을 꺼내 주었는데 갑이 준 돈의 일부이고 1,9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돈을 K에게 전해줄까 하다가 결국은 보내주지 않고 K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횡령한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뒷부분, 갑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B에게 4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같은 달 5일에 C에게 다시 4억 원을 빌리면서 C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근저당권 설정해 준 행위,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니고 뒷사람에게 먼저 해준 거 행위이죠. 이런 행위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퇴근길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벽돌을 집어들어서 유리창을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집 유리창, 타인의 재물을 깨트렸으니까 재물 손괴이고 벽돌을 집어들어서 깨트렸기 때문에 특수 재물 손괴가 문제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게 되었죠. 자살을 시도하던 A의 질식사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우연방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유형들이 계속 같이 몰려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가서 보면 을은 또 다른 행위로서 구청 담당 직원 병에게 부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한 행위가 있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것 같고요. 이 병은 이 부탁을 받은 다음에 돈도 받고 실제로 경계선을 바꿔준 일을 하였죠. 즉 수뢰하고 부정처사까지 했으니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 계획도를 바꾸고 비치한 행위는 공도화, 변조, 그리고 행사죄 등의 문제로 다루어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대책 부분이 어떻게 될지 쟁점을 뽑아 봤고요. 한번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요. 250페이지로 와서 갑을 병의 죄책은 이라는 60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갑을 병 죄책은 60점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10, 15, 15 이렇게 해서 소송법 문제 4개 40점으로 되어 있네요. 갑을병 배책 중에서 갑의 죄책부터 볼까요? 제일 앞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겠죠. 을에게 2천만 원을 교부했는데 그 돈은 K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고 궁극적으로 이 2천만 원은 K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로 바뀌지 않고 이대로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겠네요. 두 번째, 배임죄 성부로 가볼까요?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C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채권자에게 등기하기 전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저당 설정 등기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에 배임죄로 다룰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최근에 판례들이 모두 정리가 되면서 부동산 이중 매매가 아닌 한에는 횡령, 배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좋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근거를 잘 적어주는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해당하는가 아닌가이죠. 바로 배임죄 주체인 사무처리자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시간이 없을 때 딱 하나를 적어준다면 이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다. 따라서 갑은 배임죄 주체인 사무처리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왜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보는지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 계약에서 가지게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바로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배임죄 성부를 다루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을의 죄책으로 가볼까요? 을은 두 번째 문단에서 벽돌을 집어들어서 윗집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답안을 첨삭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아직도 제가 강조한 부분이 답안에 많이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된 쟁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죠. 이럴 때는 꼭 앞에 어떤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는지를 적어 줘야 됩니다. 여기 목차를 보통 뭐 우연 방위, 뭐 우연 피난 뭐 이런 내용들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다 무슨 범죄 성부, 무슨 범죄 성부, 뒤에도 무슨 범죄 성부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도 아무리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라고 해도 해당되는 범죄명을 적고 그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데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라는 순서로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재물손괴 중에서도 특수재물손괴여서 약간 특수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많이 적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범죄명이 뭐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폭행치상 같은 일반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해 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안 적어요. 그러지 마시고 꼭 상해의 고의로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라고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도 지금과 같은 우연 피난과 같은 상황에서는 꼭 적어줘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꼭은 아니죠. 그런데 적어주면 좋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라는 상황을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혹시라도 위전착이랑 내가 헷갈린 것은 아닌지 확인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상황인데 이게 꼭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설 대립을 적어줘야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설과 불효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설이라고 하면 둘 모두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상황만 존재하면 무조건 위법성은 조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고 그렇지만 학설의 다수설은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견해입니다.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요.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이유는 행위반 가치는 있고 결과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상황이 불능미수와 가장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불능미수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주관적 요소가 결여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서 법조문이 있는 불능미수 관련 조항을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바로 불능미수설 또는 불능미수 유추설입니다. 검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지만 불능미수 유추 적용설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특수재물손괴이고 불능미수 유추 적용하겠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또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3자 뇌물취득죄가 문제가 됩니다. 앞서서 갑이었나요? 예, 갑이 을에게 교부를 하였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을은 갑에게 교부를 받은 사람이죠. 즉, 뇌물에 대한 중간 브로커로서 금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때, 즉 제3자가 이 사정을 알면서 교부 받았을 때 제3자 뇌물 취득죄는 성립합니다. 이때 바로 성립하고 이 사람이 수뢰할 사람인 K에게 실제로 전달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본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제3자 뇌물 취득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볼까요?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돈들을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그 돈에 그런 행동이 횡령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은 불법 원인 급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달되어 있는 돈으로서 불법 원인 급여이고 이 돈을 소비한 행위는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횡령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가요?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서 횡령죄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352번 각주에 있는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때는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보통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서 횡령죄를 부정하는 취지로 사안을 포섭하면 되겠네요. 판례에 따를 경우 이 사안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다뤘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복습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하였을 때의 내용입니다. 작물 보관자가 임의 소비한 경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었던 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쓰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긴 한데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우선 원칙대로 말을 하면 지난주에도 강조했었던 것처럼 판례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미 작물죄가 성립할 때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이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관하다가 횡령하는 행위는 그에 포함될 수 있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판례의 문구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판례의 태도를 적어줄 때는 꼭 이 내용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소유물 추구권 침해,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걸 꼭 적으시고요. 그런데 많이들 불법 원인 급여로 적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학자 중에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판례 내용은 반드시 적어 주시고요. 추가로 조금 아쉬우면 불법 원인 급여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시 정리. 불법 원인 급여 한 가지만 적으면 틀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를 적어줄 때는 소유권 추구권 침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적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원인 급여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고
혹시라도 그렇게 구성하고 싶은 채점자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약간 별도의 느낌으로 불법원인 급여로 보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추가로 적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찝찝하지 않게 두 가지 내용들을 다 잘 적어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 두 개가 연관된다는 식으로 적어주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서 약간 무심한 듯 따로 적는 느낌으로 두 개를 언급해 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물 보관자가 이미 소비한 경우의 횡령 성부, 그리고 뇌물과 같이 뇌물 제공을 위해서 받은 불법원인 급여에서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조금 다르게 적어주세요. 뇌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은 기억을 잘 하시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횡령죄 판례로 나오고 있는 게 뇌물 제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자기가 착복해서 사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강력하게 불법원인 급여를 자신 있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다음 범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뇌물공여죄 성부가 문제되는데요. 뇌물공여죄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문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거죠. 앞부분이 아니라 제일 밑에 직원 병에게 부탁하고 1,0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앞부분 K에게 뇌물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뇌물에 관련된 부분의 사실관계가 문제의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 잘 안 쓰시는 건데 어떤 행위가 이 범죄다라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을이 땡땡에게 땡땡한 행위가 뇌물공여죄가 되는지 문제된다라고 시작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그걸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 아래쪽에 사안 포섭할 때 그 사실관계를 쓰기는 할 거고 바쁘고 하니까요. 그래서 줄이는 건 괜찮기는 한데 만약에 앞부분에 안 쓴다면 뒤에 사안 포섭을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자기가 쓴 답안들을 다시 보시면 되게 당연해 보여서 안 쓴 내용들이 있다는 걸 찾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앞이든 사안 포섭이든 어디서라도 한 번은 꼭 적어 주세요. 이제 병의 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은 뭘 한 사람이죠? 병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청 담당 직원이네요. 그래서 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에 집원 경계선을 바꿔서 그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수뢰하고 그 이후에 부정한 처사인 도시계획도의 도로선을 변경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뢰 부정처사죄는 당연히 뇌물수수를 한 다음의 행위이니까 경합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그 뇌물수수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될 텐데 이때는 법조 경합 관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죄 하나만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병의 다른 죄책은 공도화 변조죄 그리고 동행사죄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시계획 도로선을 지우고 새로 그었다라고 합니다. 위조의 수준은 아니고 진정하게 성립된 도화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 범위 내에서 권한 없이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변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도를 구청 지적 서고에 비치하였다라고 해서 문제가 끝나게 되니 실제로 비치함으로써 행사까지 해서 변조 공도화 행사죄도 성립하네요. 이렇게 쭉 정리해 놓고 나면 까먹지 말고 꼭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를 하는데 254페이지입니다. 부정처사의 행위가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
관련된 거 지금은 공도하기는 하니까 하지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문서죄에 대한 방식으로 부정처사를 하게 되면 보통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우죠? 수레오 부정처사죄가 자주 안 나오니까 그걸로 외울까요? 아니면 문서죄가 자주 안 나오니까 그걸로 외울까요? 근데 문서죄는 자주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문서죄와 수레죄가 만나면 긴장하고 있다가 나는 꼭 총론의 쟁점,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써주겠다라고 준비를 해주세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어떤 문제일까요? 우선 첫 번째, 공도화 변조죄와 변조 공도화 행사죄는 경합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실체 경합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반에 가서 1학년 수업에서 강조했는지 3학년 수업에서 강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학년은 형법 총론이니까 3학년 수업에서 강조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변조죄와 행사죄, 위조죄와 행사죄는 너무 당연히 실체 경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실체 경합이 당연하면 꼭 적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에는 실체 경합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이유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다툼이 없는데 예전에는 크게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리가 돼서 두 범죄가 실체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꼭 변조죄 그리고 행사죄는 실체 경합이다라고 적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입니다. 254페이지로 가볼까요? 수뢰 후에 부정처사, 즉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지금 공도화를 변조하는 행위이고 행사하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처사한 행위가 공도화를 변조한 행위이다. 이 두 행위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근데 또 행사를 했잖아요. 이것만 하면 좋은데 행사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연한 분홍색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적었고 이 둘 사이, A 범죄와 B 범죄 사이는 실체 경합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있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다루어지냐면 한번 보시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적 경합을 먼저 하는 거죠. 두 개를 먼저 경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범죄와 C 범죄 중에서 더 중한 범죄 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한 범죄가 어디예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C범죄인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A범죄인 공도화 변조죄는 10년 이하 유기징역.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중하죠? 1학년 1학기 때 하는데요. C범죄가 더 중하죠. 장기가 더 깁니다. 그래서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해서 살아남게 되는 범죄는 C범죄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해볼까요? 공도와 행사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 두 개를 묶어서 상상적 경합을 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과. 즉 지금 B범죄와 C범죄를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C범죄가 더 중한 범죄이니 살아남는 범죄는 C범죄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A범죄와 B범죄가 원래 실체 경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개씩 해서 살아남은 것을 실체 경합하면 C범죄만 두 번 살아남아서 실체 경합을 하게 되죠. 즉, 더 중한 죄인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실체 경합이 되면서 이중으로 가중평가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연결효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와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죠. 판례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특별히 그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판례 얘기를 하기 전에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25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되는 케이스는 어떤 것 같아요? A, B, C 범죄 중에서 C 범죄가 법정형이 더 중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쳤을 때 C 남고 합쳤을 때 C 남아서 C가 두 번 남으니까요.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주로 문제되는 케이스인 거죠. C 범죄가 A, B보다 중하거나 동등한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원칙처럼 한 것처럼 상경한 다음에 실체 경합을 하지 말고 세 범죄를 전체적으로 상상적 경합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 B, C 세 가지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단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시범죄가 남을 거예요. 그쵸? 동등한 경우라면 어차피 A, B, C가 다 같은 때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남기자라는 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만약에 시범죄가 제일 중한 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두 개 묶었을 때 A가 남을 거고, 두 개 묶었을 때 B가 남을 거고, 그럼 A와 B를 실체 경합하는 건 원래 수뢰의 부정처사죄가 없더라도 이 변조죄와 행사죄는 실체 경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C가 A, B보다 경한 경우에는 C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실체 경합될 두 범죄를 우선 실체 경합한 후에 상상적 경합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상상적 경합하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C 범죄가 더 낮은 형일 거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시범죄가 이중평가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253페이지로 돌아와서 판례도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한 바를 한번 살펴볼까요? 판례는 원래 경합은 그대로 봤어요. 공도와 변조죄, 행사죄, 실경. 그리고 이 범죄와 수뢰의 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처벌에 있어서는 무거운 수뢰의 부정처사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길게 말했지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1번 견해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죠. 353번 각주 함께 볼까요? 수뢰의 부정처사죄 외에 공도와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럴 때에는 공도화 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 정리가 됐죠? 사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모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차하면 이 쟁점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법정형 봐가면서 어떻게 경합되는지까지 살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선 제일 좋은 건 수뢰의 부정처사와 문서죄를 바라보면서 이 쟁점을 생각해내면 가장 좋고 혹시 생각이 안 난다면 그래도 이건 하겠죠. 여러분들이 변조죄와 행사죄 실경이라는 거 다루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수뢰의 부정처사죄와는 무슨 관계인지 한번 써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써볼 때 약간 느낌이 오겠죠. 문서를 변조한 행위가 부정한 처사인데, 행사를 한 행위가 부정한 처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떻게 엮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세 개 중에서 세 범죄를 상상적 경합해서 중한죄로 처단하자라는 내용들, 그리고 결과가 같은 판례 태도를 적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중학교 학생 D를 보고 모욕을 해서 모욕감을 느낀 D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고 갑은 모욕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10년째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D와 상의 없이 학위문 바꿔서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D는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가 이번 문제입니다.
우선 고소가 적법한지 찾아볼게요. 모욕죄는 친고죄고 피해자로서 D가 고소한 것이라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맞습니다. 다만 만 13세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도 고소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룰 필요가 있을 텐데요. 판례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에게 고소 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13세로 잡았겠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능력이 있는 사실상 능력이 있다면 고소는 고소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도 맞다라고 된다면 고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 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권자 본인이 한 고소를 대리 행사권자가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취소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맞는데 이때 고소가 취소되는지 여부는 판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이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할 때 피해자 본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에서는 D와 10년째 따로 살고 있다고 하고 D와 어떤 상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혼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처벌 의사표시가 확고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처벌 의사표시가 취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친고죄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고소 취소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실체 판결을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단골 주점에서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서 귀가하다 음주 단속 적발. 쌍둥이 동생 이름을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식 명령을 청구했더니 모욕을 당한 맴은 깜짝 놀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버렸습니다. 재판 절차로 들어와 버리면 조금 골치가 아픈데 들어와 버리셨으니 이때는 이 재판 절차에서 배제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검사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5점으로 문제가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15점이면 꼭 두 단계로 나눠서 풀어달라고 했죠. 이때는 우선 피고인이 누구인가를 나누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용을 한 사람, 모용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식의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추가로 뒷부분에서 적어주면 됩니다. 피고인은 누구인가요? 피고인 특정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고 보통 표시설 또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죠. 그리고 보통 그 사람이 실제로 공소 제기를 하려고 한 사람이 맞아요. 거의 모든 케이스는 그렇죠. 그래서 표시설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가끔 모형과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검사가 실제 공소 제기를 하려고 의도한 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설 또는 실질적 표시설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판 절차와 약식 절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성명 모용이 있는 경우에는 모용자, 즉 남의 이름을 가져다 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에서도 모용한 사람인 을만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겠죠. 다만 아까 문제를 읽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M이 중간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소송 절차에 형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M은 형식적 피고인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와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우선 나눠야겠네요. 피모용자 나누고 모용자 나누겠습니다.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죠. 소송 계속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형식적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을 적법하게 절차에서 배제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M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 제기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다고 합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판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적법한 공소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모용자의 불완전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라고 합니다. 됐고, 이제 그럼 모용자로 가봐야 되겠네요. 모용자인 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이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앞서서 약식 절차이건 공판 절차이건 모용자가 피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고인인 점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을에게 약식명령 송달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 표시를 잘 고쳐서 을에게 이걸 송달을 해주면 됩니다. 고치는 절차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는 과정입니다. 표시 정정하고 검사가 정정하면 법원도 이에 따라서 약식명령에 써 있는 피고인 표시를 바꿔줘야겠죠. 피고인 표시 경정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 약식명령 정본과 이 경정 결정을 합쳐서 을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표시가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약식명령도 송달이 되는 거네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성명모형에 관련된 부분들 유사한 문제들이 몇 가지씩 있으니까 다 합쳐서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번 풀겠습니다. 설문과 다르게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을 모두 전달했는데 K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사실관계를 봤다는 대리기사를 찾아내어서 이 사람은 증인신문이 될 예정인데 증인신문 전날 검사실로 임의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숫자 1번으로 가볼게요. 진술조서에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Y는 진술교서 기재를 인정하고 반대 신문도 이루어졌다면 이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증죄를 이야기하면서 수사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과 거의 다 유사한 것이죠. 우선 공소 제기 후에도 임의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259페이지입니다.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으로 불러서 일방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유의미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했었고 제가 이걸 다루면서 위수중이라고는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판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말을 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 위법 수집 증거라면 증거 동의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점에서는 거의 위법 수집 증거와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 자리에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표현을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 능력 없다. 증거 동의 여부에 관련된 쟁점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증거 동의 없을 때 증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기서도 제가 키워드를 좀 적어주면 좋다고 했죠.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 키워드는 잘 적습니다.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 쓸 수는 없어도 2개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다면 기억을 해서 이런 정신에 반해서 법정 바깥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러한 진술 조서와 법정 진술에 대한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판결까지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검사가 진술조서 작성이 문제될 것 같아서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면담만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와서 진술을 동일하게
했다라면 이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5점짜리 질문입니다. 조서는 증거동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적법하게 선서를 하고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증명력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진술의 신빙성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쌓여오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나왔는데요. 아래쪽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쪽 아래쪽을 보면 참고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조서 성립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된다 해도 진술조서의 증명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다면 어떨까?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유죄 증거로 삼을지 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냐면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 그리고 그것이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판례와 약간 다르게 문제에서 변형된 건 아예 조서는 작성을 안 해버렸다. 라는 식으로 바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고인 조사 자체를 했다는 것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된 판례가 260페이지에 있는 2020도 15891 판결인데요. 이 내용들도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요건이 조금 더 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답변 유도, 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것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증명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마지막 판결에 관련된 좀 강한 어투의 내용들, 즉 Y의 진술이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신빙성 있는 사유 등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적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들, 즉 공소제기 후에 임의 수사하면서 진술조서 작성하고 법정 진술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판례가 쌓여오면서 점점 더 강하게 규제하고 마지막으로는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3차 모의 이문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